그 소리 줄이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함께 하시고 기다려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의와 상식의 새로운 바다 백운기의 정어리 TV에 오신 여러분들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정의가 무너지고 상식이 사라진 세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상식을 회복하는 데 온몸을 바치겠습니다. 방송을 멈췄던 지난 12일간이 제게는 혼탁한 이 시대에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백운기의 정어리 TV 채널을 열자마자 본 방송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3만 명이 넘는 분들이 구독에 참여해 주셔서 이렇게 든든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방송 전부터 뜨겁게 몰려오신 것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무도한 권력을 상어에 비유하면서 이에 맞서는 정어리 때가 되자는 운동을 시작했을 때 여러분께서 정말 열렬히 호응해 주셨는데 이제부터 정의와 상식을 향한 민중의 깨어있는 그 목소리를 전달하는 저널리즘을 이제는 정어리즘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제 함께 정의를 외치고 상식을 노래합시다. 백운기의 정치 1번지 힘차게 출발합니다.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본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로지 우리 애청자님들의 사랑만 받고 올바른 진실을 전달하고 상식을 바로 세우는 그런 채널 만들어 보겠다.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백운기의 정어리 TV 채널을 열자마자 구독해 주시고 주변에 구독 권유를 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12일간 팬카페 회원도 배 이상 늘어났는데요. 회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방금도 보셨습니다만 저 영상은 우리 애청자님 상강뜰 자작나무님께서 만들어 올리신 겁니다. 첫 방송 축하하는 그런 영상 만들어 주셨는데요. 정어리 TV 채널 열고 첫 방송이 있기까지 그 비어있는 시간 허전한 채널을 채우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동영상을 만들어 보내주신 분들 상강뜰님, 자작나무님, 참여해 주신 목포 어맨님, 샌프란시스코 엔지님, 지우아빠 헬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편지와 기도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또 이렇게 시작하는데 꽃도 보내주시고 나무도 보내주시고 떡도 보내주시고 뭐라고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울지 않겠습니다. 눈물이 글썽하시네요. 예, 여러분 기다리시는 첫 방송 오늘 첫 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들이죠. 김장자매 철인 형제 함께합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장유미 변호사, 김철근 전 국민의힘 대표 정무실장, 신인규 민심동행 장준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첫 방송 이렇게 네 분과 함께 하니까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김유정 의원님 보라색 옷을 입고 오셨는데 네. 그 의미를 저는 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봐 주셔서. 여기 스튜디오가 퍼플레인 스튜디오예요. 그래서 제가 있는 보라색 옷을 찾아서 입고 열심히 왔습니다. 브로치도 브란스. 브로치도. 네. 근데 이 저 꽃
집회를 예. 우리 또 애청자님이 준비를 해주셨는데 김유정 의원님 앞에 또 보라색 꽃이네요. 네, 너무 네. 마침 제가 방송 오래 했는데 또 이렇게 설레고 좀 떨리고 그래요. 오늘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거 너무 예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되셨을 때도 이렇게 예쁜 꽃을 못 받으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처음입니다. 김철근 실장님한테는 꽃이 너무 예쁜 거 아닙니까? 분홍이죠. 제가 좋아하는 색깔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복숭아 색깔인데요. 참고로 우리 김철근 실장 복숭아 알러지가 있으십니다. 아 참 어떤 분이 글을 그렇게 올리셨어요. 왜 앵커님은 패널들 소개할 때 님자를 안 붙이냐? 그거 좀 저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아직 답장은 못 드렸고 저는 원래 방송 배울 때 이 대통령이 나와도 님자를 붙이지 마라. 왜? 국민보다 더 높은 사람이 어디 있냐. 그래서 국민을 대상으로 시청자가 최고니까 다른 분들한테는 님자를 붙이는 게 예의가 아니다. 그렇게 배워가지고 거의 안 붙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트렌드라는 게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또 님자를 많이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지나치면 안 좋지만 신은기 변호사님 님자 붙여드려요? 아유 아닙니다. 원래대로 해주십시오. 아무튼 저는 예, 우리 시청자님이 최고다. 맞습니다. 국민이 가장 높은 분이다. 아, 주권자가 국민이. 그럼요. 그래서 그랬다는 거 이해를 해주시고. 나라님이 국민입니다. 저희 패널들 마이크 소리가 좀 작은가요? 뭐 그러니까 좀 그렇게 지금 네. 소리가 좀 작은가요? 마이크 체크. 마이크 체크 좀. 네. 저희가 앞에 마이크 체크하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처음이니까 배경이 어둡고 마이크가 문제 이런 글도 주셨고 예 하여튼 하나하나 고쳐가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방송 오전 11시에 시작하려고 했는데요. 처음 하다 보니까 저는 그런 것도 몰랐어요. 이게 라이브로 방송을 하려면 그 유튜브 구글 쪽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최대 24시간 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몰랐죠. 어제 오후 4시 좀 넘어서 이렇게 했는데 24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오늘 5시가 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그나마 어제 오후 4시에 체크를 해서 다행이지. 오늘 아침 11시에 딱 준비하고 있다가 안 됐으면 진짜 그래요. 어쩔 뻔했어요. 장유미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정말 잘 풀리려니까 또 예. 미리미리 체크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에헤헤 웃음을 다시 듣게 되니까 정말 돌아온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많은 분들이 또 댓글 보내주셨는데 특히 그런 글 보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그 몇 시간 못 기다리겠느냐 뭐 이런 글들 많이 보내주셨고요. 며칠을 기다렸는데 몇 시간을 못 기다릴까요? 지금은 댓글에 아이디로 올라오는데 그 전에 유튜브 올렸을 때는 그 유튜브에 그걸 뭐라고 하죠? 자기 이것도 아이디라고 그러나요? 닉네임 같은 거요? 아니 닉네임 아니고 막 길게 막 뭐 영어 길게 나오잖아요. 그걸로 하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채널 명일 거예요. 예, 영어로 뭐 나오는 게 있어요. 유저 네임이죠. 그렇죠. 네. 예. 유저 SN1 막 이렇게 길게 하는 분인데 가마솥 뚜껑 아래 펄펄 끓던 하얀 밥 한 소금 뜸으로 최고의 맛을 선사합니다. 우리 정어리와의 만남도 완결을 위한 시간이 필요했으리라 여겨집니다. 올바른 생각으로 지금을 바꾸고 다음을 이야기하는 백운기의 정어리TV 시대의 중심에 늘 서 있기를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백운기 앵커님.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첫 방송이니까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길게 할 수는 없고요. 두 분께서 또 오행시를 만들어서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 오행시 한번 잠깐 소개해 볼까요? 목포의 어매님께서 오행시를 보내주셨는데 백운 정치 1번지로 보내주셨어요. 김유정 의원님 한번 운 좀 띄워봐 주세요. 정치 1번지. 예. 정문일침. 정수리에 침을 놓듯 따끔한 충고로. 치욕스럽던 과거사는 다 떨쳐버리시고
일초를 천금같이 다루시길 소원하며 번, 번잡스런 시국이지만 대장님의 사자후로 지, 지과 필개 잘못을 알면 반드시 고치라 크게 꾸짖어 주십시오. 정말 야. 대단하시네요, 와, 진짜. 오행시의 달인이시네요. 그렇죠? 예. 이런 오행시 보내주셔서 이야.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오행시 하나 있는데 이건 제가 좀 찾아서 끝날 때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정치1번지 첫 방송인데 오늘은 두 가지 이슈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참 진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여당은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하느냐 하는 것을 놓고 상당히 좀 진통을 겪고 있고, 야당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대로 이제 가느냐, 아니면 지금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저렇게 신당을 만들겠다고 하고 막 이러는데 다른 분들은 그러지 마라, 함께 가라, 이렇게 하면서 일단 지금 총 지휘하는 사령부를 어떻게 구축하느냐, 이 싸움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여야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먼저 여당 국민의힘부터 한번 들여다볼 텐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가느냐 아니냐가 뭐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세요, 김철근 실장? 한동훈 위원장으로 가는 것 같죠? 정해졌죠. 그렇죠? 아니, 이미 용산이 결심을 한 것 같고요. 이 당은 뭐 당내 의원들이나 그 당협위원장의 의견보다 용산의 의견이 가장 세니까요. 내가 보기엔 용산의 의중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대신 의견 수렴 절차라고 해서 뭐 의원총회, 그다음에 당협위원장 연석회의, 오늘 고문단 회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무슨 당원들 여론조사까지 뭐 이렇게 해서, 그 김웅 의원이 잘 썼던데요. 보니까 페이스북에 그 내기를 하다가 10으로 지면 판을 올려 20, 계속 20으로 지면 40, 40으로 지면 80 이렇게 올려서 이길 때까지 하는 거니까 결국 한동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인 건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을 잘 못 읽고 있다. 그 강서구청장 선거의 대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건지 잘 모르고 있다. 국민들은 다 알아요. 당신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민심이 돌아서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본인이 변화하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본인의 변화는 없고 당 지도부 바꾸고 혁신위원회 뛰어서 또 혁신위원장 그만두게 하고 김기현 대표 그만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면 뭐가 달라집니까? 예? 김기현 대표는 용산에 뭐 영을 안 따랐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본인이 얼마만큼 바뀔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한동훈 장관은요, 특수부 검사를 같이 하셨어요. 같이 하셨으면 상명하복과 검사 동일체 원칙이 가장 잘 지켜지는 조직이 검사 중에서도 특수부 검사 아닙니까? 그런 관계인데, 과연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와서 지금 30% 내외의 국정운영 지지도를 보이고 있는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변화시키려면 결국 대통령하고 뭔가 대립을 하거나 각을 세워야 될 텐데, 윤 대통령 임기가 3년이 넘게 남았어요. 그거 허용하겠습니까? 아직 결정도 안 됐는데 너무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결정됐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신은기 변호사, 왜 한동훈 장관일까요? 인기가 좋아서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지금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아마 이제 특수부 검사 시절부터 아마 한동훈 장관하고는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내 사람이다, 아마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특수부 검사들끼리 서로 수사를 하니까 뭐 압수수색도 하고 붙들어다 놓고 할 수도 있었지만은 정치 영역에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뺏어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특수부 검사 시절로 착각하는 전 오류에 빠져 있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국민의힘의 문제가 민심과는 완전히 유리되고 괴리돼가지고 너무 단합이 잘 돼서 문제거든요. 근데도 지금 또 한동훈 장관 중심으로 더 단합해서 총선을 치르자고 하니까
문제를 문제로 푸는 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지금 엉뚱한 해결책으로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보고요. 저는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하나로 봅니다. 하나로 보는데 결국에는 이 비상 상황을 초래한 사람을 문제 귀책자를 지금 갖다가 세우는 거기 때문에 전 이것을 비상대책위원회가 아니라 초비상귀책위원회다. 그래서 초비상귀책위원회로 더 큰 비상 상황을 만들어낼 그런 한동훈 장관을 지금 안 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총선 때 좀 국민들께서 회초리로 10대 때릴 거를 몽둥이로 한 100대 때리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총선을 윤석열 대통령 얼굴로 치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뀌지 않은 것 같은데 과연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돼서 총선을 치른다. 그러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으로 치르는 선거가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얼굴로 치르면 되나요? 안 되죠. 안 되고 부정평가가 이제 60%를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 김기현 대표 체제가 출발하면서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총선은 대통령 얼굴로 치르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었죠. 이제 그랬는데 지금 이제 김기현 대표 이렇게 물러나고 이제는 한동훈 장관 얼굴로 치른다? 그러면 뭐가 달라지죠? 국민이 설득이 되겠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대통령한테 무슨 얘기를 직언을 하며 쓴소리를 하겠습니까?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나라님 얘기하고 월권 못한다 얘기하면서 이미 끝나버렸잖아요. 초장에. 그랬는데 비대위원장은 혁신위원장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더 쓴소리, 더한 소리도 해야지만 그게 비상할 시국의 비대위원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못할 수밖에 없는 절대로 못할 것 같은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총선을 치른다. 이거는 이미 결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원로 그 회의에서도 결정됐다. 이런 식으로 이미 이제 속보가 나왔으니까 절차상으로 걸림돌은 제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한동훈 장관이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이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1년 7개월 집권하고 이제 취임 이후에 날리고 살리고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날리고 나경원 날리고 유승민 날리고 안철수 날리고 김기현까지 날리고 김기현 대표는 나는 날려질 줄 몰랐을 거예요. 나로 쭉 간다고 생각했을 텐데 날려졌어요. 그리고 한동훈 살리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한동훈이 살릴 수 있는 인물이냐? 그거는 우리 국민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더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패착이다. 국회 와서 법무부 장관 하면서 뭐 야당 의원들하고 이렇게 설전 벌이고 하는 것과 직접 국무위원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뭐 임명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비대위원장이 되고 나서 정치를 해보면 이게 간단치 않다는 거를 본인이 아마 금방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어떤 거를 바라고 지금 이 총선 승리의 카드로 쓰겠다는 것인지 과연 그게 현실 인식을 똑바로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모두가 반문해야 될 텐데 뭐 어김없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지금도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한 30%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30% 지지율 이상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궁금하고 왜 30%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들에 대해서 국민이 매긴 점수 아닙니까? 처음 정치를 시작한 사람인데 그걸 이제 잘 못했지요. 그래서 국민이 박하게 평가를 했고 저는 검찰 출신, 검사 출신 그리고 처음 정치를 해보고 정치라고 하는 것을 일도 몰랐던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국민이 이렇게 평가를 내렸는데 그만큼도 정치를 모르고 그냥 정치인을 상대로 막 이렇게 말싸움이나 하고 이런 게 전부였는데 그걸 가지고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산수가 나는 이해가 잘 안 돼. 저는 하나의 변수는 김건희 특검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이제 김기현 대표가 반대로 받아쳤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한겨레나 여러 언론 보도를 보면 당대표직은 유지해라. 대신 울산 출마를 하지 말아라. 이때는 아마 대통령실로서는 원내에서 단일 목소리를 내라는 그런 그 질서 정연하게 김건희 특검을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하는 의중이 담겼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찬을 함께 했을 때 그런 워딩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걸 반대로 한 거죠. 본인의 지역구를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 뜻을 좀 거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에게 어떤 선택지가 남아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는 기명 투표잖아요. 근데 총선을 앞두고 12월 28일 날 올라가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모든 국민들이 물음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명품백을 왜 받았지? 함정수사라고 하는 거. 그래, 오케이, 알겠어. 그런데 받은 건 사실이잖아. 그리고 워딩을 보면은 전에도 받은 것 같잖아. 왜냐면 왜 이런 걸 또 가져오세요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의원들 부담이 될 겁니다. 내가 총선에서 지역 유권자들한테 선택받아야 되는데 찬성을 던질 것인가 부결을 할 것인가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믿기 어려울 거예요. 김기현 측에 한번 그 부분을 잘 질서정연하게 하기를 기대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유일한 선택지 저는 한동훈 장관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믿고 맡기고 과거에 일 처리를 시켜봤을 때 잘했던 내 후배, 검찰 후배.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이 지금 선택지에 있을 거다.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폄훼하거나 뭐 해서가 아니라 한동훈 카드를 선뜻 집어들 거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죠. 왜? 총선에 유리하지 않는 게 너무 명백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카드가 활용되는 데는 이런 맥락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조금 덧붙이자면은 지금 거의 총선은 지금 누가 오더라도 당의 간판이 지금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온다는 사람도 별로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맹종자들이 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한동훈 장관 외에는 저는 달리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한동훈 장관을 세우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당에서 한동훈 장관 오라고 하는 거는 뭐 이해가 됩니다. 그나마 지금보단 좀 나을 테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잘못된 선택인 게 한동훈 장관 같이 압도적인 당내에서 압도적인 지지율로 차기 권력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면요. 국민의힘의 DNA로 봐서는 바로 기회주의로 줄 서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차기 권력이 부상하고 뭐 승패와 상관없이 당내 영향력은 한동훈 장관 중심으로 똘똘 뭉치게 됩니다. 그러면 역작용으로 무조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당내에서도 돌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돌멩이를 맞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입장으로 가거든요. 저는 왜 본인 스스로 레임덕을 더 부각시키는지 이건 굉장히 이해되지 않는. 뭐 그렇다면은 굳이 이해하자면 이건 특수부 검사 DNA로 그냥 믿고 쓰는 그거 이상 이하도 아니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방송 때 이미 오래 전부터 김기현 체제는 올해를 못 넘길 것이다. 그리고 비대위는 2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2번이라면은? 비대위가 한 번 더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로 세웠는데 예. 지지율 변화가 없고 선거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비비대위네요. 비비데이. 예, 제가 봤을 때는 1월 말 정도 갔을 때 예. 지금의 그 여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지지율 변화가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한동훈 장관도 방법이 없어요. 그 선거 못 치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근데 그대로 비대위만 하다가 과거에 2004년도에요. 그 최병렬 당대표 일대가 있습니다. 그때 선거 한 달 앞두고 임시 전당대회를 열어서 박근혜 대표를 세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박근혜 체제로 선거를 치러서 당시 차땡이 그 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고 그 다음에 탄핵의 후폭풍이 있는 상황에서도 121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거로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이라는 칭호를 받았는데 지금 여당의 상황이 절대 녹록지가 않아요. 왜? 당사자인 대통령께서 변화의 조짐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대통령과 차별화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보는 차별화가 거의 불가능해요.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의 권력 승계 과정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노태우가 6.29 선언을 했습니다. 4월 13일 날 전두환이 호원 조치 발표를 하잖아요. 그걸 6월 29일 날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 저항을 수용하는 6.29 선언을 했거든요. 물론 짜고 쳤겠죠. 근데 그 정도 짜고 치는 모양이라도 하겠냐 이 말이야. 내가 보기에는 그때는
전두환 대통령 시기에 임기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 임기가 3년이나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에게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어느 정도 힘이 쏠리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거고, 그럼 그것을 용인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한동훈은 원화만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누가 비대위원장을 하든 총선은 망하는 길로 가게 돼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결국 당내에 출마하려고 하는 많은 후보들과 그 의원들이 결국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 비대위는 한 달 이상 가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으로 비대위를 꾸리는 것으로 거의 결정이 된 것 같지요. 한동훈 장관 하는 얘기를 들어봐도 마음을 정한 것 같습니다. 뭐, 야, 네가 해 그러면 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노신이라고 배웠는데 중국말로는 루신이라고 루신. 하죠. 네. 루신의 글에 뭐 길은 뭐 모든 길은 처음 가면 다 새 길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가요? 그런 말을 했던데 한번 들어보시죠. 정치 경험 없다는 비판을 그것도 역시 일반론이니까 뭐 그냥 일반적인 제 생각을 말씀드리죠.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면 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 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살일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저렇게 이제 준비를 해서 한 얘기 같은데 장윤미 변호사 네. 저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거 하겠다는 출사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일련의 흐름이 그렇더라고요. 지난주 한 목요일, 금요일까지만 해도 뭐 원희룡이 된다더라, 김한길 카드도 유력하다더라, 뭐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 n분의 1이었던 거죠. 주말 사이에 교통정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교통정리가 되느냐? 친윤이 전화 돌린다는 거예요. 한동훈이다. 한동훈을 밀어야 된다. 한동훈을 밀어야 된다라는 그 점 하나와 대통령실의 의중이라는 그런 보도들 이어붙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했구나. 한동훈으로. 근데 그 뒤에 동아일보에서 한 단독 기사가 나옵니다. 원하지 않으면 당원과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한동훈이 안 할 수도 있다더라라는 전원 형식의 기사였어요. 왜냐하면 이 연석회의 내부에서 비토 목소리가 상당히 높았거든요. 실제로 수도권과 서울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주자들은 대단히 비토 목소리가 높더라고요. 한동훈이 총선의 얼굴이 돼서는 우리가 선거 치르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대면하고 기구 이뤄서 이야기 들어본 유권자들은 한동훈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민심일 거예요. 그 목소리가 연석회의에 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한동훈의 이 언사, 원래 가지 않은 길, 원래 없던 길, 원래 길도 다 처음에는 길이 아니었다. 그러면 그 길의 끝에 총선 승리가 있을 것인가, 국민의힘 총선 참패가 있을 것인가. 지금 그대로라면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한동훈 비대위 체제라면은 길이 뚫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길은 결국에는 길을 잃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참패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 길의 끝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생각해 보면 처음에 나왔을 때 과연 용산에 직원을 할 수 있느냐 문제라는 게 대통령이 문제인데 당에서 문제만을 찾으려고 한다면 이거는 혁신이 실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 아랫목 이야기였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께 얘기하는 거는 뭐 월권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미 초장에 글렀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는데 저는 똑같은 징후를 한동훈 장관에게서 발견을 합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요. 그래도 또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층이 30%는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보다 지지를 더 많이 받을지 어떨지는 봐야겠지만 어디 가면은 뭐 사인도 해달라고 하고 사진도 같이 찍자고 하고 나름 한동훈 장관 또 팬도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가지고 또 정치를 이제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이제 지적들이 나오는 게 윤석열 아바타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답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윤석열 아바타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 비대위랑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얘기니까 제가 드리죠. 저는 모든 공직자와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협력하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직생활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한 가지 기준을 생각하면서 살아왔고요. 그 과정에서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주로 그런 얘기 민주당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절대 복종하니까 남들도 다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한동훈 장관 얘기하는 걸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지만 김철근 실장 좀 정치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쏘갔잖아요.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검사는 수사를 잘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정치를 한다. 뭐 검사 출신이라고 해서 정치하지 말란 법은 없지만 대통령의 총애를 받는다고 정치를 잘하는 것은 아니고 정치인 수사 잘했다고 정치 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게요. 교육 관련 수사 했으면 교육 잘하는 겁니까? 예? 경제 수사 잘했으면 경제를 잘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이제 뭐 장관들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보면 개각할 때 누가 장관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 좀 있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문규 장관 같은 경우에 3개월 만에 막 또 이렇게 해버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대통령도 아무나 할 수 있으니까 장관 누가 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 갖고 있는가 그런 생각인가 그런 느낌도 들었는데 아무튼 이번에도 보면 뭐 마음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박문규 산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장관 되고 3개월 만에 지금 수원인가 어딘가 총선 차출해서 내보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부산 엑스포 실패, 참패에 책임을 물어서 산자부 장관 경질에도 시원치 않을 판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대통령이 너무 통 크게 너무 아량을 베풀어서 총선 차출까지 하고 또 새로운 장관, 그러니까 장관 자리를 정말 나라 국정 운영의 어떤 파트너 좀 길게 함께 가야 하는 어떤 그런 그 구성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총선용으로 그냥 이렇게 자리 그 커리어 하나 쌓아주는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5개월짜리, 3개월짜리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막 외교부 2차관이 막 중소벤처기업부 가고 조태영 안보실장은 주미대사 하다가 9개월 만에 안보실장 보내고 또 9개월 만에 국정원장 보내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요. 한동훈 장관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이제 중간에 멈췄는데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그런 식으로 초장에 이미 끝났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든 것처럼 무슨 본인은 공공선 얘기하고 뭐 맹종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나와서 마치 윤석열 총장 시절의 그 모습을 이렇게 벤치마킹 하듯이 뭔가 지금 그런 화두들을 던졌어요. 공정과 상식,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공선, 맹종 안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미 틀렸어요. 왜냐? 그 명품백 얘기 나왔을 때 그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유튜브에 대해서까지 뭐 대응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창고에 있다. 돌려줄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얼토당토 않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놨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잘 모르겠다. 뭐 뉴스 뭐 자세히 안 봐서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빵 터졌는데 이번에 엊그제 뭐라고 답을 했어요? 김건희 특검은 악법이고 명품백은 몰카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걸로 저는 게임 끝났다. 비대위원장이 되기도 전에 이미 역할은 거기가 한계다. 맹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 맹종 안 하면 그럼 누구에게 맹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미 맹종이다. 그래서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뭐 국민의힘이 비대위도 여러 차례 했고요. 이제 혁신위도 이번에 또 어설프게 끝났는데 다 보면은 주호영 비대위는 또 이제 판사 출신이 왔고 인요한 혁신은 의사가 왔고 이제 한동훈 장관은 또 검사 출신이 아니고 다음 번에는 이제 비대위 또 하면 이제 변호사가 가야 되잖아요. 사자 법조 3년이니까. 그래서 저는 참 왜 저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저는 한동훈 장관 입에서 공공선과 이런 국민을 위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전 지나가던 소도 지금 웃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본인의 행태 자체가
지금 뭐 김건희 여사 양평땅에 대해서 수사조차 못하고 그리고 뭐 명품백에 대해서는 뭐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거나 아니면 악법이라고 표현하는 수준의 권력 해바라기가 이런 말을 하니까 국민들 보시기에는 정말 누구 갖고 이거 진짜 말 가지고 장난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말장난 수준의 저런 발언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국민 마음 이런 거 좀 언급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저는 불쾌하실 것 같고요. 행동과 다르니까요. 아까 세 길 얘기하시는데 한동훈 장관이 가는 길은 새 길이 아니고요. 낡은 절벽입니다. 낡아서 떨어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우습게 본다라는 뜻은 국민 알기를 우습게 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또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뭐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장관님 어제 장관님 어디 하시는지 말씀 주시면 잠깐 오늘 말씀을 아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법 제가 기소하면 받으실 수 어제 제가 있을까요? 드린 말씀에서 특별하게 뭐 해석이 여지는 건 없어 보이죠. 모든 길이 처음이면 길 아니라고 하신 게 사실상 비대위원장 수락이라고 보면 될까요? 올라갈게요. 어제 제가 충분히 특검법 수용하되 총선 이후에 한다는 게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제가 어제 걸려가지고 말씀을 안 하시는 이유가 여러 해석이 나올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그 총선 승리를 못하면 정부 여당이 발목이 잡힌다. 여기엔 동의하시나요? 저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보니까 지난번에 어느 기자가 질문하니까 검사하시면 잘하겠네요. 이런 맞아요. 얘기해서 예. 정말 이건 언론인에 대한 모독이었잖아요. 제가 그것 듣고 저 싸가지. 진짜 민주당에서 시킨 질문이냐는 식으로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맞아요. 그 디올 빼고 네, 뭐 그 그랬어요. 명품백 물어보니까 민주당에서 그 질문 하라고 네. 시키던가요? 이렇게 한 거예요. 맞아요.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했어요. 예, 어제 그 했어요. 워딩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제 예. 비대위원장 오기만 해라라고 지금 국회 출입 기자들 다 기다리고 있을 겁니까? 저기 그럴 때는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런 네. 얘기 많이 하지 않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모독할 수 있습니까? 제가 딱 보니까 지금 굉장히 들떠 있어요. 맞아요. 들떠 있고 예. 인생에서 지금 본인이 굉장히 뭐 이렇게 실패해 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쉽게 장관까지 와버렸고 몇 단계를 건너뛰어서 그러다 보니까 정치도 좀 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에서 와서 늘 밖에서 비판하던 사람이 정치권에 딱 들어와서 잘할 것 같지만 실패하고 그냥 사라지는 사람 진짜 부지기수거든요. 한동훈 쓴맛을 한번 봐야지 아마 이게 장난 아니구나 이렇게 느낄 거예요.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됐을 때 제가 주변에 좀 가까운 분들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은 있어요.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살아보니까 정말 실패해보지 않고는 큰 일을 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경험하면 할수록 더 단단해지고 많은 실패를 해볼수록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정치사를 돌아봐도 정말 많은 탄압을 받았던 김대중 대통령도 계시고 또 바보같이 계속 이렇게 도전했다가 정치를 바꿔보려고 했던 노무현 대통령도 계시고 그러지 않나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고시 구수해서 됐다. 그걸 실패로 하나 딱 꼽는 거. 그 이후로는 실패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실패를 안 해본 사람들이 갑자기 뭔가 되면 자기가 잘해서 됐다고 생각하는데 장유미 변호사도 네. 이제 정치를 쭉 들여다보시니까 눈높이를 맞춘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본인이 낮은 곳에 임해 본 적이 없는 삶을 살았거든요. 20대 때부터 소년급제해서 영감소리 들으면서 살았거든요. 평생 남을 평가하고 단죄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하지만 정치가 우습게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중을 이른바 논래 녹취된 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숨기지 않았고요. 저는 지금 한동훈 장관이 숨기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언론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한동훈의 바로미터는 김건희가 될 겁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한 입장 모호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 언론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취지를 더 부각하는데 저는 악법 쪽에 더 방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 언론이
지금 2번 던졌는데요. 20번, 200번, 2000번 던질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제처럼 응수하실 건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때 물었던 질문을 또 묻느냐고 일단 타박을 하고요. 그 기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이런 질문을 물으라고 기자들에게 시키던데 라고 했습니다. 마치 사주 받아서 질문하는 듯이 기자를 사실상 공격했습니다. 이거 저는 언론을 모욕했다고 생각해요. 왜? 본인은 비판하고 비난하고 힐난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본인이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니까 본인이 떳떳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인사청문회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동차 양도세인가 아끼려고 위장 전입을 했어요. 이건 팩트입니다. 인정했으니까요. 시효가 지나서 처벌하지 못했지. 이런 걸 시중에선 잡범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본인 떳떳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그 이중잣대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라고 평가할까요? 정치적 평가가 진짜 조만간 끝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어떤 부분을 아파하는지 모르고 어떻게 정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물난리 난 곳에 구두 신고 가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김유정 의원께서 그 재밌게 봤다는 드라마 저도 요즘에 재밌게 보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어떤 그 정신병동의 의사가 간호사를 좋아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사귀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과 나와는 너무나 그 차이가 많이 난다면서 계속 그 거절하잖아요. 그래도 계속 이렇게 접근하니까 그 여자 간호사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의사에게 당신은 찬물이 안 나오는 네. 따뜻한 물이 안 나오는 네. 그런 집에서 살아봤느냐. 그러니까 그 의사 하는 말이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예요. 바로 그것이 당신과 내가 만날 수 없는 이유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어떻게 아냐고요. 안 겪어보고. 그렇죠. 그리고 알려고 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폭우가 쏟아지는데 내가 지금 퇴근길에 보니까 비가 엄청 와서 잠기고 있더라고. 이런 얘기를 천연덕스럽게 할 수가 있죠.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 이럴 때는 아, 이게 지금 상황이 긴급하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지라는 그 생각조차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라 꼴이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일단 뭐 워낙 그쪽은 순치라고 그럴까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꼼짝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노골적으로 대드는 사람이 몇몇 안 보입니다만 뭐 용산에서 시키니까 별 수 있겠어 하고 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내부에서도 그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지는 길이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 뒤통수 칠 거다. 그런 얘기도 하던데 무슨 뜻일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어차피 그분이 지금 추대되는 뭐 이렇게 초청장이 이렇게 강하게 형성된 거는 인기 때문이니까. 네. 근데 그 인기를 한순간에 날려먹을 수 있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본인이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겠죠. 어떤 식으로 그 아름다운 통수를, 그러니까 아름다운 그 뭐랄까. 그 대통령과의 관계. 대립각을, 네. 대립각을. 아름다운 대립각이요? 그렇죠. 아름다운 대립. 그래야 중도를 선거를 확장하려면 대통령하고 대립각을 세워야 돼요. 네. 근데 대립각을 세우면서 대통령의 면을 너무 깎으면 네. 대통령의 지지 기반에 있는 분들이 한동훈 장관을 뭐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럴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당을 위해서도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노태우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을 백담사로 보냈을 때는 정권 말이고 네. 근데 지금은 앞으로 3년 동안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대통령의 면을 너무 깎지 않는 게 좋아요. 네. 그러면서도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국민의 마음을 읽는 방향으로 대통령을 끌고 오는 것처럼 보여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지금 머리가 터질 거예요. 그 역할을 본인이 해야 되니까. 해석 좀 해주세요. 신은규 변호사. 지금 누구 편이에요? 아니 근데 뭐 윤희숙 의원이 이제 정치의 생리에 빗대 가지고 예. 뭐 과거 사례까지 들어서 설명을 하신 걸로 보이고요. 저는 한동훈 장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행복 종료, 불행 시작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거 그 이상도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 사람마다 각자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냉정하게 봤을 때 한동훈 장관은 정치의 정자도 모르고 저런 분은 정치하시면 오히려 국가나 국민을 더 불행하게 하실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맞지 않는 옷이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 또 하나는 이런 지도자급에 올라가려면은 저는 그 왕관을 쓰려면 그 무게를 견뎌야 된다. 그만큼의 책임감과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는 내공이 있어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 어디를 봐도 그 내공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너무 가볍고 좀 이런 말씀하면 죄송하지만 진짜 좀 너무 이렇게 좀 철없어 보이는 모습도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참 저렇게까지 말을 해야 되나 싶은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앞으로 이제 정치권에서 기자들이 마이크를 계속 들이댈 겁니다. 그러면 말을 안 하고 가면은 이제 도망갔다 이래가지고 주랭랑이라는 소리를 들을 거고 말을 하면 할수록 이제 수렁에 빠질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그 난감한 상황에 이제 처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불행이 드디어 이제 시작됐다. 저 그렇게 봅니다. 내가 보기 유민숙 의원도 정치를 모르는 거야. 말을 제대로 해야지 하려면 아름다운 뒤통수가 어디서 뒤통수 치면 치는 거고. 근데 통수라고 그랬는데 그게 뒤통수 맞나요? 뒤통수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립각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인데 차별화를 뜻하는 차별화 얘기인데 얘기인 것 같은데. 대통령의 그 지지율에다가 더 플러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외연 확장을 하려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통령하고 똑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아바타라고 하는 거니까 한동훈은 그렇지 않다라는 메시지와 비전을 보여줘야 하려면 결국 차별화된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아름다운 뒤통수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네. 뒤통수는 아름다운 게 없어요. 그건 다 그때부터 대립각이 생기는 거고 그 대립각을 윤석열 대통령이 용인하면 권력이 이동하는 거예요. 3년이나 남아있는데 내 힘대로 앞당기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총선에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상황이. 왜? 결국은요, 여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 선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방어할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업적이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는데 앞으로 3년 반 동안은 내가 이렇게 변하겠습니다라고 각오라도 밝혀줘야 세상이 바뀐 줄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했는데 이 꼬봉 데려다가 쓰다가 안 되니까 저 꼬봉 갖다 이렇게 놓으면 다 꼬봉으로 아는 거 아닙니까? 아름다운 뒤통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그럼요. 뒤통수를 맞아봐서 아는데 그 아까 신은기 변호사님께서 왜 웃으세요? 한동훈은 이제 불행 시작이다 행복 끝 그러셨는데 푸른바람님 한동훈은 조선 제1검이 아니라 젤리검이다. 국민들에 의해 씹힐 일만 남았다. 그런 걸 주셨어요. 오늘 지금 현재 첫날인데도 이렇게 또 시간도 제가 좀 조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 7,500분께서 동시 접속해서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는데요. 오늘 댓글 소개할 시간이 그렇게 좀 넉넉하지 않고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첫날이라 선물 좀 많이 드리고 싶은데 제가 좀 정리를 했다가 내일 다 선물 명단 발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드렸던 선물 있죠. 디어루시에서 나오는 클렌징 폼 이만큼 싸놨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댓글도 소개를 하겠지만 아까 이분 꼭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박신나님. 눈물 날 정도로 기뻐요. 여기는 캐나다 토론토 새벽 4시입니다. 정치 1번지 보려고 새벽 3시에 깼어요. 진짜 감사하네요. 대단하시네. 네. 그만 울리세요. 오늘 제가 안 울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한동훈 장관이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질까봐 걱정돼서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집권 여당이거든요. 근데 집권 여당의 대표를 만들 때 우리가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지지율 1위 달리면 그냥 쳐버렸잖아요. 나경원 위원장 저출산 무슨 뭐 부위원장 했잖아요. 네. 새로운 아이디어 냈는데 나는 그 아이디어 괜찮더만. 네. 오히려 그것보다 더 강한 거 해야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저출산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죠. 제가 대통령 만약에 저는 뭐 정치 안 하지만 한다면 제1 정책을 저는 거기다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했다고 해촉시켰죠. 그거 핑계지 뭐. 그 뭐 대표 못 나가게 한 거죠. 그 다음에 다 아까 설명했듯이 난리지 않았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안철수 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이번에 그러면 한동훈 네가 해봐 라고 했는데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정당이 뭡니까?
정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물론 이제 대통령실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창구가 있지만 잘 못 들으니까 저렇게 지지율도 안 올라가고, 잘 들어서 전달을 해도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 못하고 있잖아요. 그걸 당이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라고 정당이 있는 건데, 이제 그야말로 측근 중에 측근이 딱 당을 장악하면 대통령실, 정당 다 이렇게 일체가 되는 것, 이게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거냐. 저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이게 국민이 불행하게 되는 거 아니냐. 총선 승리, 그건 당 차원의 계산이겠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검사 출신 비대위원장이 오면 경찰 출신 원내대표, 그러면 검경 합동수사본부 차려지는 거냐, 그런 얘기 하던데. 하여튼 재치 있어요. 이준석 전 대표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언론에서 나온 기사 중에 누가 하고 나오면서 이제 당 관계자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그 비대위원장이 되면은 그 윤재욱 원내대표는 당연직이니까 둘이 옆에 앉게 되거든요. 네. 그럼 옆에 어떤 사람이 또 앉게 될지 모르지만은 딱 그 얘기를 쓴 거예요. 이렇게 만약 앉으면은 딱 보면 검경 합동수사본부 아니냐. 아, 윤재욱 원내대표는 그 경찰 출신이십니다. 예. 근데 이게 저는 되게 심각하다 보는 게 검찰공화국 프레임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저는 안 좋을 거다. 그리고 지금 영입 인사들 어떤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근데 너무나도 전형적인, 이번에 혁신위 할 때 보면은 한 3명 정도의 의원과 전직 의원을 빼놓고는 네. 다 솔직히 말하면은 정치를 잘 모르시는 그런 분들 세웠잖아요. 네. 지금 비대위원 세울 명단, 대기 명단도 대충 들어보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오롯이 그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정치력을 해치쳐 나가야 되는 건데 네. 이게 쉽겠냐고. 예, 오늘 첫날이라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충분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마이크 볼륨이 너무 낮다 이런 의견 주신 분들도 많으셨고, 또 이렇게 영상 나갈 때 그 볼륨이 좀 낮다는 그런 지적도 주셨는데요. 그런 의견들 바로바로 주십시오. 저희가 반영하고 계속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지 감사드리고요. 근데 신규 변호사님,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떠나서 이렇게 검사들이 정치를 하는 걸 보면서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결국은 차기 대선 후보 한동훈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민들이 검사 정권 10년을 감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방금 이준석 전 대표 말씀대로 뭐 검경 합동 수사본부로 볼 수도 있고요. 또 한쪽 측면에서는 지금 중수부장 출신이 방통위원장 가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게 뭐 검찰공화국이라는 그 오명이나 멸칭보다도 이제는 특수부, 중수부공화국이라고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한동훈 장관도 반부패 부장을 했기 때문에 옛날로 치면 이제 중수부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중수부장 전성시대를 연 정권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중에서도 뭐 형사부, 공안부 뭐 다 있지만은 가장 정치적이고 가장 그동안 비판을 많이 받아왔던 그 특수부 검사들의 전성시대를 연 것이 지금 윤석열, 한동훈 이 투톱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께서 과거에도 군부 정권을 거의 뿌리를 뽑았죠. 그리고 이제 김영삼 대통령 들어와서 하나의 별을 그냥 하루아침에 40개를 떨어뜨리고 했었는데, 저는 이제 국민들께서 검찰에 대한 이 인식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제는 다 되었다. 더 이상 이 검사들에게 이런 나라를 맡길 수 없다라는 그 정말 불안감과 위기감, 전 이게 이제 팽배하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한동훈 장관, 뭐 검경도 맞지만 특히 이 특수부 출신의 중수부장 출신들의 이런 정치 행태가 이제는 근절돼야 된다. 전 국민들이 명확하게 인식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장윤매 변호사께서 이제 1년 반 겪어보셨는데, 검사 정권의 가장 큰 문제가 뭐 같습니까? 검찰을 오염시킨다는 데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더 이상 정치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걸요. 본인이 검찰총장에서 대권 주자, 실제로 대통령으로 직진하고 직행하는 순간 검찰이 망가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럼 어떻게 했어요? 지금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왜 특검을 하냐면요.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는 기소 불기소 여부를 갈라줬어야 돼요. 검찰 겁먹고 있는 겁니다. 판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왜? 어머, 우리 직속
검찰총장님이 대통령님이 되셨으니까 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의 사건을 처리하듯이 처리하면 어떤 후과를 조직 내부에서 치를지 몰라서입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새로 배당된 사건 이거 어떻게 할까요? 빨리빨리 처리할까요? 90일로 훈시 규정돼 있습니다. 사건 처리 그 안에 끝내라고요. 끝내지 못할 겁니다. 계속 쥐고 있을 거예요. 왜? 본인의 조직 내에서의 어떤 생명줄과 연동이 돼 있다고 판단할 것이거든요. 이게 진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런 구도를 검찰에서 정치권으로 직행하면서 만들어냈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후배 검사님들한테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비대위가 정말 이 용산과 분리가 돼서 제대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일생을 상명하복 검사 동일체 정신에 입각해서 살아왔던 이 멤버들이 자기네 식구들끼리 이게 비대위하고 누구는 대통령하고 이렇게 있으면 이게 당이 제대로 가겠습니까? 나라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합니까? 기소를 합니까? 사건을 종결을 합니까? 그냥 공소시효 지나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만 봐도 이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국회의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특검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거를 악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이제 비대위원장을 가서 여권을 장악한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얼굴이 바뀐다고? 그런데 그거 오래 못 갈 겁니다. 가장 정치적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검찰일 건데 다음 총선의 결과를 보고 계속 그렇게 갈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한동훈 장관을 바로 비대위로 지금 보내기로 거의 이제 확실시 되는 상황인데 장관직을 현재 갖고 있는 겁니다. 통상의 관례로 보면 후임 장관을 임명을 하고 후임 장관이 청문회를 통과해서 임명된 다음에 사직서를 내는 상황인데 아마 사퇴를 먼저 해서 수용하고 차관 대행 체제로 가고 그러면서 장관을 임명하는 구조가 되겠죠. 이것은 현직 국무위원을 당의 비대위원장으로 보내면서 완전히 이상한 형태의 그 국정을 운영하는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에 대한 인식이 윤석열 대통령은 이건 뭐 아무나 해도 되고 누구나 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니까요. 아니 지금 여가부 장관 지금 문제가 된 지가 언제입니까? 이번에도 유임시켰잖아요. 여가부는 폐지한다면서요. 그게 대선 공약 아닙니까? 근데 여가부 지난번에 후임 장관도 발표를 했다가 청문회에서 떨어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아예 발표도 안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제 장관들 요즘 이제 책임 장관제라고 말도 할 수도 없습니다만은 총리와 장관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금방 왔다 바꾸고 그리고 실제 TV 화면에 와서 정책을 설명하는 장관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 대통령실의 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발표를 하고 실제로는 과거 사례를 보면 핵심적인 정책은 당에서 또 많이 발표를 하는데 그런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게 아까 뭐 검찰권 오염시켰다 이 말씀도 맞고요. 저는 검찰권을 사유화했다. 이게 가장 저는 큰 문제라고 보는데 과거 군부 세력들이 군을 사유화하고 그 사유화된 권력을 가지고 진짜 실제 권력을 찬탈한 게 우리가 서울의 봄을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검찰이 가장 큰 문제가요. 지금 이분들도 검찰권을 사유하고 그걸 가지고 지금 권력까지 뭐 민주적인 방법이었지만은 어쨌든 권력을 다 장악해 버렸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은 그래도 군대는 그냥 군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거부감이 있었지만은 검찰은요 온갖 정의로운 척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독점하고 본인들이 누굴 단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린 깨끗하다는 입장에서 정의를 독점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박영수 특검 사단 패밀리거든요. 박영수 특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아마 구치소, 교도소 가 있을 거예요. 지금 50억 받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가장 본인들의 그 어른으로 모시는 그 박영수 특검이 정의를 사유화했다가 지금 그 정의가 추락하는 모습을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냄새가 풀풀 안 날까요? 그게 뭐 양평 땅이고 지금 명품백이고 냄새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도 저렇게 목소리 높여서 말 많이 하면서 저렇게 국민들 가르치고 다닐 것이 아니라 본인들 반성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의 문제는 정의를 독점하면서 본인은 반성하지 않고 국민들 가르치고 정치인들 가르치고 이게 저는 문제의 핵심 아니냐. 이건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은 없었다. 저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공공선을 얘기하니까 지나가는 소가 웃어요. 이제. 웃겨버리는 거죠. 완전히. 정선을 앞두고 여야가 사령탑을 이렇게 지금 새로 바꾸고 또
세우고 있는데 오늘 여야를 다 들여다보려고 했는데요. 한동훈 장관 얘기 아무래도 좀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야당은 미처 다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좀 계속해서 짚어보려고 할 텐데 짧게 김유정 의원 오늘 지금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만드는 것 때문에 가장 큰 관심인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제 김부겸 총리 그저께도 만나고 오늘 또 만나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낙연 대표 쪽으로 가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말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회동이 궁금한데 뭐 좀 얘기가 나왔나요? 예, 그러니까 월요일 날 기리의 김대중 그 시사회에 저도 이제 갔었는데요. 제가 김대중 재단의 이사입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 탄생 100주년 이제 준비도 하고 있는데요. 가서 뵙고 또 이제 이틀 뒤에 이제 오늘 오찬 회동을 했는데 허심탄회하게 많은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언론에 나와 있는 얘기를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낙연 전 대표 만나시라 김부겸 전 총리가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만나서 얘기하고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제 지켜달라. 이 두 가지가 이제 핵심 키워드였던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저는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하나 돼서 산이든 물이든 다 건너겠다.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이제 늘 하는 얘기 있으시잖아요. 작은 차이를 넘어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했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아직도 기회가 있고 지금 워낙 이제 그 여론이 좋지 않잖아요. 이낙연 신당이라는 그 키워드에 대해서 반응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약간 주춤, 포즈 뭐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정지 상태인 것 같은데 총리 하셨던 분들이고 이재명 대표도 정말 그 어렵게 여기까지 해쳐온 분인데 이런 내년 총선에 우리가 진짜 확실하게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그렇게 놓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잘 풀어나가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낙연 대표 신당 움직임과 관련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의 걱정은 그거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못하는데 총선에서 혼을 내줘야 되는데 민주당이 저렇게 갈라지면 될까 하는 그런 걱정인 것 같고 지금 이제 일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당 움직임과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신인규 민심동행 창준위원장이 생각하는 그런 신당은 새로운 정치 아닙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하는 신당도 뭐 그런 가치인데 과연 이낙연 전 대표가 생각하는 가치가 뭔가? 신당에 어떤 가치를 두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아직 좀 풀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좀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뭐 신당 한다고 하면 저도 국민들께서 이제 비토 얘기는 그만해도 될 정도로 이 정치 혐오와 불신은 이제 극에 달해 있다. 그렇다면 새로운 세력들이 출몰하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데 저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정치인들끼리 어떻게 판을 짜가지고 정계 개편 해보겠다? 전 이제 그런 시대는 좀 지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말 바라는 것은 어떻게 나라를 바꾸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을 좀 명확하게 말하는 것을 국민들 바라고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이낙연 대표님도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말씀하셔야 국민들이 반응을 주실 거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위기죠,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뭐 삼총리 얘기도 하지만 내가 보기엔 이낙연 전 총리는 그냥 본인 길 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한때 여의도에 김부겸 비대위원장설이 확 돌았어요. 예. 근데 만약에 김부겸이 비대위원장이 되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그냥 죽었다고 봐야죠.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릴 겁니다. 아마 그런 걸 가장 걱정하는 거죠. 근데 그럴 수 있겠냐. 문제는 심지어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을 고집하는 이유가 본인이 비례대표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만큼 사법 리스크가 위험하다고 본인도 판단하는 게 아니냐.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예. 저는 그러니까 정치는 상상력의 영역이니까요. 뭐 지금 비례대표 나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고 이제 정치권 안팎에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김영진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가 뭐 내려오는 가능성도 뭐 열어놓고는 있다라는 취지로 물론 이제 뭐 여러 전제 조건이 붙기는 했었지만 그래서 정치가 정말 정치 시계가 총선을 앞두고 많이 빨리 움직이고 민주당의 위기감도 내부에서 잘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요.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네 분 패널 장윤매 변호사님, 신인규 변호사님, 김철근 실장님, 김유정 의원님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백운기의 정치를 본지 첫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에 하면서 저희가 준비를 예쁘게 나름대로 했는데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는 이게 이제 정어리 떼들 모이는 바다를 생각해서 약간 바닷속 분위기를 내봤는데요. 너무 좀 어둡다 이런 지적도 조금 더 환해야 있으시네요. 그렇죠? 조명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 좀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바닷속에서만 헤엄치는 거. 그리고 또 제가 정어리 때 그 정어리즘 얘기도 하지만 또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강물은 바다에서 만난다. 그런 느낌도 좀 살려보고 싶었는데 일단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뜨겁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정의와 상식의 새로운 바다 잘 헤엄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제 준비하는 문제 또 승인 문제로 저녁 6시에 긴급히 첫 방송을 했는데요. 내일부터는 약속해드린 대로 오전 11시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댓글마당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채널은 10시부터 열어두겠습니다. 그때부터 많이 들어와서 또 우리 애청자님들끼리 활발하게 토론해 주시고요. 저는 그 토론 참 귀한 마당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운기 정치 1번지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